검색 요정입니다. 데이빗 오길비, 광고의 아버지, 크리에이티브의 제왕. 광고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광고인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그리고 알아야만 하는 이름 중 하나입니다. 데이빗 오길비의 일생을 몇몇 시대적 배경과 그의 대표 작품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데이빗 오길비는 1911년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서양 고전학자이자 주식 중개인이었고요. 어머니는 아일랜드 이주민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져 칸느 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은 적이 있는 병사의 귀향이라는 소설의 작가 레베카 웨스트와는 사촌 관계입니다. 오길비의 어린 시절이 어땠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버지 사업의 실패와 대공황의 영향으로 청소년기 이후 경제적으로 그리 넉넉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장학금이 없이는 학업을 계속할 수 없었을 정도입니다. 1929년 오길비는 옥스포드 대학교에 진학합니다. 그러나 1931년 옥스포드를 그만두고 파리로 갑니다. 나무위키를 비롯한 다수의 국내 자료들에서 오길비가 우울증으로 인해 옥스포드를 나왔다고 하는데요. 영어 자료에서는 우울증 관련된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오길비에 져서 어느 광고인의 고백을 보면 이 시점에 대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의 디프레션을 우울증으로 번역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맥락으로 보나 정관사 더로 보나 이 문장은 불황의 밑바닥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오길비는 옥스포드에서 학업에 관심이 크지도 않았고 실제로 성적이 좋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 그리고 형과 같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다고 느꼈고 이로 인해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과 불안을 늘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길비에 대해 자랑이 많은, 지금으로 보자면 스웩이 많은 사람이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도 오히려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 때문이며 옥스포드를 그만둔 것도 최고가 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최고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학교를 나오는 오길비는 파리로 건너가 호텔 마제스틱에서 견습 주방장으로 잠시 일하게 됩니다. 1년 후 오길비는 스코틀랜드로 다시 옮겨갑니다. 그곳에서 조리기기를 파는 아가 쿠커의 방문 판매사원이 되는데요. 여기서 오길비는 대단히 일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큰 계기를 맞이합니다. 우수사원 오길비에게 사장은 영업사원 교육용 매뉴얼을 만들 것을 지시합니다. 36년 후 포춘지는 오길비에 대한 기사를 다루면서 이것을 역사상 최고의 영업 교범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매뉴얼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좋은 영업사원 교재여서만은 아닙니다. 이 책에서 오길비는 향후 광고인으로서의 오길비를 대표하게 될 특징들을 드러냅니다. 첫 번째 특징은 숫자와 통계입니다. 흔히들 오길비를 뛰어난 카피라이터, 크리에이터라고 알고 있지만 오길비는 마케팅 리서치와 통계를 본격적으로 광고 크리에이티브에 접목한 인물입니다. 오길비는 아가에서 일하던 이때 이미 몇 개의 영국 가구 중 몇 가구만이 우리 제품을 쓰고 있다와 같은 통계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셀링 포인트 같은 것들을 체계적으로 리스트화했고요. 몇 시에 방문하는 것이 좋다는 식의 심리 행동적 기법을 사용합니다.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오길비의 이후 행보와 다 관련이 됩니다. 이때 당시 오길비의 형 프랜시스 오길비는 런던에 위치한 매더 앤 크라우더라는 광고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오길비가 만든 이 매뉴얼을 회사에 공유합니다. 그리고 이 매뉴얼에 강한 인상을 받은 회사는 오길비에게 AE 포지션을 제안합니다. 인맥이죠. 다 필요 없습니다. 세상 인맥입니다, 이거. 매더 앤 크라우더라는 회사에 들어간 지 몇 개월도 되지 않아 오길비는 자신의 역량을 증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에 찾아와서 내가 호텔을 하나 여는데 오픈 광고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돈이 $500밖에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예산이 적으니 당연히 신입인 오길비가 맡게 됩니다. 오길비는 이 돈으로 엽서를 사서
전화번호부를 뒤져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호텔의 오픈식 날 행사장에는 사람이 가득 찹니다. 지금 보면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이때 오길비는 다이렉트 마케팅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후에도 이 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1938년 오길비는 회사에 나 미국에 좀 보내줘 라고 요구합니다. 당시 미국의 광고 시장과 문화는 영국에 비해 30년 정도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듬해 미국으로 건너간 오길비는 뉴저지에 위치한 오디언스 리서치 인스티튜트에 근무하게 되는데요. 이게 누구 거냐? 갤럽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리서치 회사 갤럽입니다. 이 시절을 오길비는 그의 일생에서 가장 운이 좋았던 때 중 하나로 뽑습니다. 안 그래도 아가에서 통계와 숫자에 관심이 많았는데 세계 최고 수준의 마케팅 리서치를 배우고 게다가 갓 미국에 온 이민자로서 미국인 소비자의 속성을 누구보다 깊이 그리고 빨리 배우게 된 것이죠. 개인적으로도 오길비는 갤럽에 대해 굉장히 큰 존경심을 갖게 됩니다. 오길비가 미국에 간 39년 세계사에 기록된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2차 세계대전이죠. 2차 세계대전 동안 오길비는 영국 대사관 소속의 정보요원으로 근무하게 되는데요. 이때 오길비는 개인 소비자 레벨을 넘어선 보다 큰 범주로 시선을 넓히는 기회를 갖습니다. 국가 레벨에서의 대중의 심리와 행동을 분석하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의도대로 다룰 수 있는지를 연구합니다. 정보요원으로 근무하며 오길비는 보안 정보 분야에서 갤럽 테크닉의 적용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하는데요. 실제로 이 보고서는 아이젠하워의 심리전단에 채택되어서 유럽 전장에서 활용됩니다. 전쟁 후에 오길비는 펜실베니아로 가서 잠시 아미쉬들 사이에서 농장을 운영하는데요. 농사일에 별로 재능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금방 그만둡니다. 1948년 오길비는 드디어 뉴욕에서 자신만의 에이전시를 만듭니다. 휴잇, 오길비, 벤슨 앤 매더라는 회사입니다. 휴잇은 오길비가 대표로 영입한 파트너입니다. 오길비가 만든 회사니 당연히 오길비가 들어가겠죠. 벤슨은 런던에 있는 광고회사 SH 벤슨에서 왔습니다. 매더는 그렇죠. 오길비가 다니던 런던의 회사입니다. 벤슨은 나중에 매더에 합병되고요. 이 당시 매더의 대표는 프랜시스 오길비, 오길비의 형입니다. 인맥이라니까요. 이거 다 인맥입니다. 오길비 형의 도움으로 오길비의 첫 회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오길비가 별로 돈이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돈으로 7, 8천만 원 정도의 돈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초기에는 사업이 그리 성공적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스스로도 광고주를 유치하는데 애를 먹었다고 회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던 중 매우 성공적인 몇 개의 광고 캠페인으로 오늘날 오길비의 시작을 알리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 광고입니다. 해서웨이 셔츠는 메인주에 기반을 둔 작은 셔츠 회사였습니다. 이전에 광고를 집행해 본 적도 없었고 고작 3만 달러 정도의 예산밖에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1951년 당시의 3만 달러는 현재의 29만 달러 정도입니다. 개인으로 보면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광고 캠페인 예산으로는 매우 적습니다. 해서웨이는 지금도 많은 광고인들이 부러워할 약속을 오길비에게 합니다. 우리 광고를 통해서 당신은 부자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절대로 에이전시를 바꾸지 않을 것이고 심지어 광고 문구 한 줄 손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꿈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좋은 얘기하는 사람 믿지 마세요. 진짜 다 사기꾼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캠페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오길비는 뭔가 특이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광고에서 바로 안대가 그 장치의 역할을 합니다. 보통 셔츠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남자가 도시의 화려함을 배경으로 서 있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이 광고는 그러한 사람들의 인식을 깨부수며 강렬하게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한 제품이 아닌 이 광고, 특히 광고 속 이 남자의 스토리에 몰입합니다. 왜 이 남자는 눈을 잃게 되었을까? 오길비는 이를 스토리 어필이라고 불렀습니다. 단순히 광고 속 제품이 아니라 광고 자체와 그리고 그 너머의 무엇인가를 사람들이 받아들이도록 만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스토리텔링이라고 부르는 것의 기원입니다. 이 광고의 성과는 엄청났습니다. 더 뉴요커의 광고가 실린 일주일 만에 뉴욕시 전체에서 헤더웨이 셔츠가 완판됩니다. 이 캠페인에는 또 하나의 뒷얘기가 있습니다. 안대는 처음에는 핵심 크리에이티브 요소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촬영 당일에 촬영장으로 향하던 중에 산 싸구려 안대였고요. 이걸 쓸지 말지도 결정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진작가에게 안대를 주며 그냥 가볍게 몇 장 찍어보라고 했는데 결과물을 본 오길비는 뭔가 엄청난 것이 있다고 느낍니다. 오길비는 이 일을 두고 본인도 몰랐던 어떤 이유로 해서웨이를 순간적으로 유명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오길비 본인도 순간적으로 유명하게 만들었다라고 회상합니다. 1959년 굿럭 마가린 캠페인도 상당히 재밌는 사회적 배경을 갖고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당시 미국에는 마가린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1800년대 후반부터 마가린은 값싼 버터의 대용품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요. 이는 자연스럽게 버터 회사들의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버터 회사들은 매우 적극적으로 마가린을 견제하기 위한 로비 활동을 했고요. 실제로 뉴욕과 몇몇 다른 주에서는 마가린의 판매가 불법이 됩니다. 이 조치가 해제된 이후에도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마가린에 대한 규제가 시도되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버터와 쉽게 구분되도록 마가린에 색소를 넣어서 핑크색 같은 다른 색으로 만들자는 아이디어였습니다. 버터 업계의 공격은 성공적이어서 사람들은 점차 마가린이 몸에 해롭다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오길비조차도 마가린이 석탄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오리지널과 짝퉁, 정상 가격과 싸구려, 몸에 좋은 그리고 해로운. 오길비는 이 싸움의 프레임을 완전히 뒤틀어 버립니다. 인권 활동을 활발히 펼치던 전 영부인 루즈벨트 여사를 모델로 해서 마가린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세계 빈곤을 해결할 대안품이라는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동시에 영부인이 마가린을 오랫동안 즐겨왔다라고 밝힘으로써 마가린의 품질에 대한 의구심도 한 번에 씻어버립니다. 단 하나의 광고 캠페인이 전세를 뒤집습니다. 오길비의 광고하면 빼놓을 수 없는 캠페인이 있습니다. 이 캠페인 하나로 도브는 업계 넘버원으로 올라섰고 지금까지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도브와 오길비 앤 매더는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폭스바겐 비틀의 Think Small, 롤스로이스의 시속 60마일로 달리는 이 롤스로이스에서 가장 시끄러운 소리는 시계 소리입니다. 역시 오길비를 대표하는 광고들입니다. 1973년 오길비 앤 매더의 회장 자리를 내려놓은 오길비는 프랑스로 건너가 현업에서 은퇴를 하지만 곧바로 인도와 독일 법인을 지휘하고 전 세계 오피스를 방문하는 등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이어갑니다. 1989년 오길비 앤 매더는 현재도 세계 최대의 에이전시 네트워크인 WPP에 매각됩니다. 무려 8억 6,400만 달러 규모의 딜이었습니다. 이때에도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오길비는 WPP의 회장인 마틴 소렐경을 자신의 회사를 빼앗으려 한다고 생각하며 대단히 싫어했습니다. 대놓고 소렐을 꼴보기 싫은 놈이라고 불렀는데요. 기자들이 오히려 표현을 순화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두 사람은 금세 가까워집니다. 소렐은 오길비를 아버지처럼 여겼고요. 오길비는 소렐에게 사과 편지를 남겼는데 이것은 오길비가 성인이 되어서 한 거의 유일한 사과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후 광고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활동을 이어가던 오길비는 1999년 프랑스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에서 생을 마무리합니다.
아버지.